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바로 넘어갈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이게 얘기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특위 권고안, 그다음에 정부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확정된 건 아니죠? 아니요, 됐어요. 확정이 된 특위 건가요? 권고안이 4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그것 중에서 이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부 니들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했는데 그거 보고 네. 정부가 더 추가해서 이거는 더 심하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요 그래서 내용들을 결정이 이제 된 건가요? 입법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요?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입법은 언제 되는 건가요? 이게 2018년 12월? 올 연말 안에 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반영은 2019년 6월 1일 네. 네, 부동산 소유자 네.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 종부세부터. 그러니까 내년 이게 종부세? 보유세 개편안인 줄 알았는데 네. 정확하게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고 네. 아직 재산세 부분을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근데 아마 재산세는 건드리기 건드리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재산세는 시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또 반영이 부담이 커지니까 일단은 보유세 중에서 소위 말하는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이 된 종합부동산세만 일단 타겟으로 건드렸어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자 증세인 거죠. 예, 부자 증세죠. 부자 증세. 네. 자,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일단은 시행이 될 거란 말이죠.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강 소장님 간단하게 정리를 좀 일단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집값이 10억이다. 이 사례에서는 17억이었어요. 17억 정도 시가가 하는 30평대 아파트가 이제 보통 공동 주택 가격은 한 12억 70% 정도.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낮아요. 네. 그러니까 17억짜리 단독 시가하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주택 공시 가격 떼보면 절반 이하예요. 보통 한 17억의 절반이면 얼마야? 한 8억? 예. 8억 5천? 예, 8억 정도나 될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올 때 기사에서 보면 고가 주택들은 세금 덜 낸다. 단독 주택들은 반영률이 낮아서 그렇다.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낙후한 노후 주택들도 다 단독 주택이니까 그렇죠. 반영을 이렇게 낮추는 편인데 공동 주택도 좀 높은 편이에요. 7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7억짜리 주택이 주택 공시 가격으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 12억을 다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12억에서 얼마 빼고 반영할 것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억에서 이게 1주택 같은 경우는 이 종합부동산세 반영하는 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9억짜리 내가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12억 공동주택 가격에서 9억을 뺀 3억에 대해서 일단 계산을 하는데 이 3억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서 종부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80%만 반영할 것이냐, 90%를 반영할 것이냐, 100%를 반영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80%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억 공정주택 가격이면 12억 빼기 9억 하면 3억이잖아요. 38, 24, 2억 4천만 반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종부세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 낸 거에 초과분 빼고 계산을 해서 종부세를 계산을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5%포인트 높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공동주택 가액 반영 비율은 85%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 2020년에는 90%가 돼요. 그래서 공정주택 시장 가액 비율을 늘려서 이제 증세를 하는 부분. 요거는 모든 종부세에 다 해당이 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거는 주택도 뭐 다른 부분들 뭐 토지나 이런 데들도 다 포함이 돼서 올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율을 또 건드렸어요. 세율은 종부세 세율을 올렸는데 6억 밑으로는 안 건드리고요. 6억에서 12억 사이 부분을 뭐 권고안에서는 0.05% 포인트 올리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0.1% 포인트 그리고 이제 올라갈수록 누지는 더 크게. 근데 이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아무튼 저 그 내부 얼마나 막 많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사례만 좀 봤고 일단 많이 해당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보면 6억까지 아까 지금 제가 12억에서 9억 차액에 대해서 3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게 6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12억 12억에서 6억 차이. 과표가 15억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6억 되잖아요. 그 이내에는 세율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17억짜리 주택까지 아까 17억짜리 주택도 6억 이내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시가 한 23억, 24억 정도 되는 주택까지도 사실은 세율 증가분 1주택자는 해당이 없어요. 거의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해당돼도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증세가 있는 거니까 네. 세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예시된 사례에서 보면 시가 17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공정시작가액 비율이랑 그다음에 이 비율 늘어나는 세율 늘어나는 거에 계산해 보니까 종부세 5만 원 늘어나요. 그러니까 별로 안 늘어나고 더 큰 것들도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네. 이게 요 내용 바뀌는 거에 따라서 진짜 타격을 받게 되는 네. 사람이 한 11,000명?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0. 몇 %래더라.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반영이 돼요. 매우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타겟 0.0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택 전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0.08% 정도만 이번에 인상 증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가 얘기했던 핀셋 규제라고 하는 거를 보유세 부분에도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도 그래요. 6월달 계속 보유세 관련해서 기사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막상 뭐 어떻게 되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도 사실 뭔가 사람들한테 혹하게 이렇게 할 만한 게 있어야지 그 신문 보고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겁나니까 그거에 되게 오히려 휘둘려 가지고 네. 이제 막 되게 마음이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항상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이런 대책은 설레발보다는 실제 나오는 내용을 보고 네. 이제 그 이후에 판단한 게 맞을 것 같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나와서 보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오히려 끝나고 나서 24억까지 세금 늘어나는 거 없어요. 나 1주택 실수요자니까 네. 이거 팔고 갈아탈래요라고 해서 오히려 그래서 지난 시장의 주말에 쇼크가? 잠실이나 이런 쪽에 물건들 거래 많이 됐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부 카더라긴 하지만 이제 실거래 나중에 지켜봐야겠지만 네. 막상 종부세 관련돼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더라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정확하게 하기는 그렇고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다주택자는 사실 이 내용에 보면 내가 그건 확실한 시그널은 있어요. 뭐야? 더 사면 진짜 세금 많이 내겠구나. 그 예시된 사례들을 보면 네. 세금이 1년에 몇 천이야. 종부세가 지금 여기 지금 예시된 사례에서 보면 네네. 시가 기준으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주택 이상자가 네. 3주택 이상자부터는 세율의 0.3% 포인트 추가 가사 있고 이것까지 먹이면 시가 50억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강남의 아파트 3채 더해서 50억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종부세가 얼마냐면 2,755만 원이야. 종부세만 1,200만 원 늘어나요. 종부세만 1,200만 원. 한 달에 그러면 100만 원씩 세금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755만 원. 재산세는 별도예요. 종부세만으로 2,755만 원 내면 한 달에 세금이 장난 아니네요. 200만 원 좀 넘네요. 2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종부세만 내는 거야. 그럼 그 월세 이게 강남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시가 뭐 20억짜리 아파트가 월세 600만 원, 700만 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월세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보유의 실익이 있나? 그러니까 단순히 시세 상승분 이런 걸 배제하고 임대 수익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주택자는? 일단은 3주택자 이상자 그러면 3주택자 포함이죠.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어떻게 알아서 2주택인 사람이 3주택을 더 살 때는 이걸 보면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그거 지금 증세되는 부분에 대한 이상의 확실한 어떤 수익을 예상할 수 있을 때 가야죠. 또는 이제 그래서 많이 요새 얘기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1가구 3주택자가 아니라 1인 3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약에 더 살려고 하면 명의분산
만약에 내가 2주택인데 내 이름으로 2주택인데 아내는 1주택이다. 네. 그러면 아내 이름으로 하나 더 사면 네. 1가구 4주택이긴 하지만 1인 2는 2주택 2주택이라. 2주택이니까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 부분에선 배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1인 3주택이라는 거죠. 예, 이제 그렇죠. 인별 합산이 세대별 합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인별과세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증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관심이 아마 이제 있을 그것도 수도 얘기 있겠네요. 많이 요새 네.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게 네. 기존에 이제 3주택 이상 갖고 있었던 사람 당장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칭 피해 나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세금 내느니 이참에 증여를 할까?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또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최대한 부담 뭐 이렇게 공제하고 부담부 증여해가지고 증여하거나 이제 그렇게 빠져나갈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또는 임대사업자를 내서 여기에 더해지는 주택수에 빠지게끔 어떤 거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부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택은 지금 이걸 넣으면 뺄 수 있고 안 내고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무사랑 저는 이거 항상 내가 똑똑한 척하고 하다가 실수하니까 돈 좀 내고 세무사한테 상담해가지고. 자, 그래서 증여를 하거나 임대주택에 등록을 시켜서 종부세 인상에 관련돼서 약간 좀 돌아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확실하게 3주택 이상, 다시 얘기하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동을 거는 거는 같습니다. 네. 방향성은 딱 일단 엄포를 놓는 거죠. 니들 이 안으로는 더 사서 들어오지 마. 내가 다주택자가 집을 더 가질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요. 라고 이걸 딱 지금 일단 철책을 쳐놓는 거죠. 셉니다. 네. 자, 그래서 증여나 임대주택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내년 6월 1일까지니까 시간적 여유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가까운 세무사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2주택자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라는 게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니까 일단은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정부의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살짝 좀 주춤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 기타 등등 쏟아지면서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었었는데 한편으로 또 마지막에 이제 종부세 뭐 보유세 종부세라고 했으면 좀 좋았을 걸 처음부터 막 보유세 인상안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부동산을 사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결국 이제 뭐 용두삼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은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 아니죠. 왜요? 세금 되게 많이 늘어나고 되게 불쾌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쾌할 수 없는 그런 게 해당 사항 거예요.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아니 뭐 본인이야 인컴이 없는데 세금 더 늘어나니까 고민하겠지만 일반인 저 같은 사람 상관없거든 지금. 저도 여기 이거에 해당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 0.08%에 해당 사항 없는 사람. 아 그렇군요. 네. 세대별 3주택으로 바꾸는 걸로.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부분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으니까요. 한 번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완전 그건데 뭐요? 시장의 불투명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호재네요. 뭐 거의 그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지. 네. 그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항상 그렇잖아요. 막 연기 나고 먼지 날 때 그때 다들 큰 대단한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랬더니 나중에 막상 가보니까 뭐 밀가루 부대가 터졌다. 별거 아니었더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도 지난주에 사실 되게 민망한 게 지난주에 우리 여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떨까요? 그렇죠. 저 하락 조정 막 이렇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역시나 이렇게 막 치고 어렵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답이 아니고 틀린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세요예요. 솔직히 저는. 근데 이제 당장 이거 딱 나오고 주말에 강남 뭐 이렇게 들끓었다고 하니까 아니야, 역시 아니야 안 좋을 거야 계속. 이게 잠깐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시기 이렇게 재면서 있던 그 이게 사람들이 데드캣이라고 살짝?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탕 떨어지 고양이도 죽으면 죽은 시체도 이렇게 반등한다. 얘가 고양이가 살아서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네. 강북에 내가 마포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네. 마포에 아파트가 지금 14억이야. 팔 수 있어. 팔았는데 옛날에는 마포 아파트가 14억, 잠실이 뭐 17억, 18억 하니까 예를 들어 못 갈아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포는 11억, 12억인데 잠실은 15억, 16억 갭이 막 4, 5억 벌어져가지고 못 움직여 갈 뻔했는데 잠실이 조금 강남 사초 송파가 조정받으면서 15억, 16억, 15억 선으로 내려오고 마포가 막 14억까지 치고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상승장 이후에 조정장 얘네는 지금 쫓아오는 순환매하면서 가격이 쫓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벌어졌던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갈아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니까 팔고 넘어가는 교체 수요들이 다시 붙어지면서 또는 이제 이렇게 가격이 줄어들면 강남이 지금 다시 저평가란 얘기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강남 시장을 다시 만약에 건드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강남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있다가 나머지 있던 애들이 강북이 올라오고 강북의 그 밑에가 이렇게 쫓아오고 이렇게 올라가네. 가는 순환매 장세였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붙었단 말이야.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싸네 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다시 이제 이 순환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중에 강남에 재투자 더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 실제로 이 저희 이 별별수다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후발 주작 시장 그 밑에 시장을 보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강북에서 사이드 그다음에 수도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올 하반기에 강남 시장의 움직임을 잘 보면 이런 순환매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된다는 걸 우리가 학습했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도 했고 2006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지금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강남 부동산 시장의 동향 거래 가격을 면밀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보려고 동향을. 일단은 강 소장님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돌려가 아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하반기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면 가격이 다시 치고 반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슈가 없어요. 일단은 뭐 미국의 뭐 보복관세 부분부터 시작해서 유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문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 생각해 보면 이게 단기간에 호전될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올 초에 뭐 있었나? 아니지. 있었던 것들이 쌓여 있던 것들이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쌓인 게 이미 많이 바뀌었거든. 그런지 또 또 뭔가 영향을 미치면 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좋았던 것들조차도 안 좋아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강남의 움직임을 잘 계속 관찰해야 된다. 결국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또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특수하게 관심 가졌었던 잔지들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달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강 선생님 얘기하셨던 잠실이 호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큰 시장의 충격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잠실에 뭐 아파트를 사도 종부세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뭐 기타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었던 매물들이 거래가 된 거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강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움직이는 가장 그 선두주자 어떻게 보면 천병 뭐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네 하반기 시장을 읽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저기 뭐죠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할 말 있어. 저는 뭐 얘기했던 대로 네 안개가 거쳤다. 네 안개가 거쳤다. 네 저는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네. 이게 엊그저께 기사에 이런 거 있었어요. 실제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네.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아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 네.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 네.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긴 하겠지만 무조건 될 거예요. 네. 저 2004년 5년 한나라당 시절에 열린우리당 진짜 포텐 터지던 시절에도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는 신용을 하면서 이 너무 증세가 이게 뭐 어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네.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의 들어올 돈 많은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때 가서 이렇게 늘어난 세금을 저희가 다시 낮추겠습니다 하면 그때 가서 또 저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네. 굳이 막 여기서 자기들 이거하고 다른 방향 이렇게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신용은 하겠지만 적극적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계속 이렇게 굉장히 증세된 시절로 살 거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바리케이드 치느라고 이렇게 왔던 거잖아요. 네. 반대로 한편으로 시장이 다시 항상 좋은 건 없어요. 시장 다시 죽을 때가 생기고 부동산 주기 경제는 이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네. 그 시절 가면 또 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세졌지만 또 되게 완화해주는 시절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물론 대책은 세워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이미 다주택자라고 하면 피해 갈 건지 아니면 몇 년간 적어도 몇 년간 이 비를 맞으면서 갈 건지를 잘 판단하셔서 해야겠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세테크는 현명하게 항상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대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시장이 올 거예요. 네. 그때 또 너무 그러니까 네. 예. 강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직도 민감하게 반응하나 보죠? 이 내용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나 봐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아무쪼록 젊은 분들 입장에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이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체크하시고 혜택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관련돼서 일단은 내년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된다고 예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3주택 이상인 분들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